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이인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상당히 뜻깊은 날에 좋은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막상 발표를 하면서 그 좀 꺼려지는 것이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이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대략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조금은 꺼려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솔직하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얘기해도 될 것 같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발표를 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왜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림으로써 이 비트코인 혹은 블록체인 혹은 뭐 크립토 커런시 이것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주제 넘은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하겠죠. 그래서 그 어떤 방향이 좋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단지 어떤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 조금 꺼려진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생각보다는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 그 전달해 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조금 공부를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어떤 화폐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걸 섞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준비한 자료를 여기다 띄우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러시겠어요? 네. 이 목차가 제일 처음에 제가 준비한 목차에 보면은 왜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좀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화폐금융 이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화폐에 대한 부분이 그 계속 이 비트코인 현상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을 제가 읽어봤는데 당연히 그 뭐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 워커 프루프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었고, 근데 그 애브스트랙트 부분을 보면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 누군지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목적 이거는 상당히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이 과연 그 지금 화폐 금융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좀 그 충돌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혹시 있나 그런 거 설명을 드리고 제일 끝에 가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왜 비트코인을 안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제일 끝에 가서는 그럼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비트코인을 당연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건 과연 좋아야 되는지 그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한 글이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The Verge라는 그 저널이죠. 거기에 에드리언 제프리스라는 여자 그 기자가 쓴 글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네가 만약에 그 대학교에 있는 사람 중에서 비트코인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서 왔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또 대학에서 온 사람인데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하는데만 아마 그 사람은 경제학과에서 나왔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 why it's understandable why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끝에 가서 제가 질문하려는 질문이고,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진 학자들이 이 수학적인 구조를 가진 화폐에 끌리는 거는 이해할 만한데, 근데 경제학자들은 왜 도대체 이거 싫어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둘 다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뭐 경제학자 쪽은 이해는 되고 오히려 그 앞에 언더스탠더블 한 건 언더스탠드가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 그 짤막한 인용을 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리지 않을 말씀을 일단 제거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여러 가지 제가 이 기술적인 부분 배우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그 해소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코인들이 나오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뭐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기본적인 부분에서 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프루프 오브 워크이니 뭐 인센티브 프로블럼인데 이 부분에서 채굴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인센티브 문제면 경제학자들은 상당히 귀가 솔깃하긴 한데 여기 기술적인 부분이 섞이면서 제가 이야기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단히 얘기해서 무슨 뭐 블락이 어떻게 되고 뭐 퍼블릭 키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하고 로컬 플랫폼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문제점 뭐 이런 식의 콘텍스트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비판이나 이런 건 할 필요 제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 하드 포크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요새 와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다 제외를 시킬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제학자들이 싫어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폴 크루그만 노벨상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2013년에 비트코인은 악이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 브래포드 딜롱이란 이 양반도 상당히 유명한 양반인데 비트코인은 반드시 실패할 거다.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경제학 부분을 조금 읽으셨다면은 이 사람들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인데 존 코크레인이라고 시카고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비트코인은 상당히 미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딜롱의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존 코크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크루그만이나 딜롱이 이야기한 내용을 들여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가치가 입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폐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지급 결제라든지 뭐 대체적인 얼터너티브 페이먼트 메소드랄까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페이, 애플페이 뭐 사실 도토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그 대체적인 어떤 지불 수단인데 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에서도 비트코인이 어떤 거래에서 그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유통을 상품의 유통을 도와준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럼 경제학자들이 어디서 문제를 삼고 있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발행 부분입니다. 채굴 뭐 이런 부분에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크루그만이 한 얘기는 이불이라는 건 결국 기본적으로 이거 진공 상태에서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우기는데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폐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화폐 이야기는 화폐 기능 아마 비트코인 공부하시면서 이 뜻하지 않게 화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교환의 매개,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하고 가치 척도하고 가치 저장 수단, 저희들이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지폐 이런 것들의 어떤 용도, 기능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 딱 떨어져서 각각 달리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화폐라는 것이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쪽 면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쪽 면에서 저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미디엄 익스체인지, 사실은 이게 가장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시 시대에는 그 자급자족을 뛰어넘어 가지고 인간들이 물물 교환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고 배를 바꾸고 배하고 바나나하고 바꾸고 이걸 해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는 사과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배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배를 먹고 싶어요. 사과를 내놓고 싶고. 근데 그 사람 바나나를 갖고 싶거든요. 그럼 저랑 교환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바나나 내놔라. 근데 저는 바나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바나나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바나나 가진 사람하고 배하고 제가 사과를 주고, 바나나 가진 사람이 사과를 좋아하면은 배를 가진 사람, 바나나 가진 사람하고 사과를 바꿔버리면 셋이서 빙글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거 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경제학 강의를 잘하는데 핸드폰을 사고 싶은데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은 경제학 강의 들을 생각은 없거든요. 그럼 제가 경제학 강의 듣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더블 코인시던스 오브 원스라고 합니다. 수요가 이중적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를 가진 분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또 원해야지 이게 교환이 됩니다. 이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교환의 매개. 여기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가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다 삽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 교환의 매개로 작동하는 화폐,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가 아주 황당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금 뭐 이런 것들, 화폐의 기원 같은 걸 읽어보시면 무슨 조개비 가지고 했었다, 뭐 귀금속 가지고 했었다.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금도 왜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금값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금을 갖다가 뭐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가치를 얻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금은 우선 먹지는 못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무슨 얇게 해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데 전선을 만들 수 있다. 그거 여러분들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금의 경우에도 사실은 내재적 가치 때문에 그것이 화폐로서 작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게 화폐로서 작동을 하느냐? 딴 사람들도 그걸 귀중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환의 매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재화가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재적 가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줄 수 있냐, 여기는 저희가 설명을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야기한 건데, 모든 화폐들은 컨센슈얼 헬러시네이션이면은 일종의 집단적인 환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모든 화폐들은 집단적인 환각 상태를 필요로 하는데 비트코인은 특히나 딴 것들보다 좀 더 많은 환각 상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금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환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하면서 그 믿음이 만들어진 거고, 비트코인은 그게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10년 동안에 그걸 만들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아까 저 크루그만이나 들론 같은 경우에도 읽어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영원히 아무것도 안 될 거라는 자신 있는 얘기 못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들 믿어주면 그렇게 가버려요, 그거는. 근데 단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길게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다들 이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기대감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조금 안 좋은 콘텍스트에서 펀지 스킴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화폐가 다 펀지 스킴하고 관련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치 척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장부 정리를 한다, 뭐 텍스를 건다 이럴 때도 필요하고, 여기서는 충분히 세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너무 커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택시 타면은 한 0.1원 정도 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화폐로서 기능하기가 조금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사과하고 배하고 이 가치를 서로 비교를 할 때 이 돈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과 100원이고 배가 200원이면은 사실은 이거는 사과하고 배를 물물 교환할 때는 1대2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매개를 하는 돈의 가치가 하루는 10,000원이다가 하루는 20,000원이 됐다가 이게 들쭉날쭉 해버리면은 그때마다 가격도 다시 달아야 되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폐가 어떤 재화가 화폐로서 작동을 잘 하려면 가치가 상당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가치가 뛰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떤 투자 수단이나 이런 투자의 목적, 자산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화폐로서는 그렇게 적합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 저장 수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폐를 이야기할 때 화폐 자체도 자산 중에 하나고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자산들, 집, 부동산, 자산이죠. 가치를 축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시기가 어렵겠죠. 녹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 꼭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화폐 말고도 다른 것들도 비슷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폐라면 적어도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릴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서 저 세 가지 기능이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거기서 문제점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뭐 금 혹은 피아트 머니라 법정 화폐라는 거,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것들이 확장이 됩니다. 뭐냐 하면은 맨날 주머니 속에다 지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물건 사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돈을 집에 월급 받아 가지고 돈으로 받은 다음에 그걸 다 창고에다 금고에다 넣자니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가 또 맡기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맡아 가지고 그걸 일종의 담보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화폐를 새로 만든 것처럼 해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화폐량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은 화폐가 제일 처음에는 법정화폐, 피아트머니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금은행에서 그 신용을 창출해가지고 대출을 해서 거기서 화폐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신용카드, 뭐 전자화폐,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요 말씀을 하필이면 왜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협의에 통화하는, 저희들이 통화정책시 그 한국은행에서 무슨 금통위 한다 그럴 때 이 두 가지 지표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M1은 현금에다가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금 예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화폐가 확장이 될 때 일단 은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급 결제 수단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광의의 통화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예적금, 뭐 시장형 금융상품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그 경제학자들이 통화정책, 무슨 경제정책을 필 때 화폐로서 받아들이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일단 법정 화폐는 금 옛날에 금을 대체하는 그런 그 교환의 매개로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는 받아들여라.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채무자가 우리나라 돈을 가져와서 갚으려고 할 때 그걸 안 받으시면 그것도 위법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갚는 수단으로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세금을 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돈을 가져가서 내가 이거 내겠습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크레딧 카드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수수료 받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현금은 그 어떤 명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 그 이라크의 무슨 디나르 중에서 사담 후세인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발행을 했지만 잘 통하지 않았던 그 통화 디나르를 보시면은 정부에서 발행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통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경우에도 결국은 법정화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의 디나르를 발행을 했지만 그 전에 발행한 디나르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새로 발행한 디나르는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거 봐서는 정부에서 발행하면 무조건 이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있어야지 정부에서 발행한 것도 통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가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일종의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가치를 줄게 너한테. 이 대가로 내가 가치를 줄 테니까. 그래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는 현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종의 그 통치권의 일부분으로서 국가 독점 하에서 발행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광의의 화폐들 얘네들은 다들 어떤 것들이냐면 채권 혹은 주식 이런 것처럼 채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돈을 갚을게요.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즉 거기에 의해 가지고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이 대변하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화폐의 발행의 뒤에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약속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약속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통용되리라는 어떤 기대 이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그것도 상당히 지금 그야말로 좀 프레자일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금융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본다면은 비트코인은 그런 특징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행하는 것이 일종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가 설명이 안 되니까 경제학자들은 다들 이거 이상한 일이다. 우리가 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지 못하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유통 시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뭐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어떤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이런 거 유용성에 대해서 경제학자들도 전혀 문제시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화폐금융 이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트코인 이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제가 2008년 그 10월 달에 나온 게재된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일 처음 부분이에요. 애브스트랙트의 제일 처음 부분인데 그 피어 투 피어 버전 오브 일렉트로닉 캐시가 그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파이낸셜 인터미디에이션 없이 금융 중개가 없이 전달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목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냐? 중간에 뭐 무슨 은행이니 뭐니 이런 거 없이 송금하자 우리.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디지털 시그니처 뭐 거기서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만약에 그 더블 스펜딩을 막기 위해서
제3자가 들어와 가지고 개입을 해서 입증을 해주기 시작한다면은 그런 솔루션은 아무런 문제가 쓸모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가서 그거를 그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엄청나게 많은 CPU 파워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그 CPU 파워를 이기지 못한다면은 위조를 못 만들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상당히 그 스마트한 얘기고 저도 뭐 테크놀로지 옛날부터 리누스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암호나 뭐 시큐리티 문제가 상당히 재밌다 그랬는데 이 CPU 파워를 가지고 어떤 어태커들을 막겠다는 생각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줄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금융중개기관이 사실은 금융중개기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미 개회사를 하시면서도 그 VIP도 없앴고 우리는 어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참여를 하는 네트워크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계급 사회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저희들은 보통 정보의 중개기관입니다. 저희들이 파이낸스를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결국 투자 기회를 찾고 그 찾은 투자 기회가 잘 작동이 되도록 감독을 하고, 여기서 제가 전문성이 없거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 대신 해주는 사람이 금융중개기관입니다.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가 잘하는지 모르니까 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잘 읽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 돈 빌려주는 회사 은행에서 가서 들여다보는 거, 이 부분이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인데, 이제 이 부분을 빼버리면은, 여기서 보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을 빼버린다는 거는 결국은 금융중개기관의 어떤 역할을 없앤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보의 중개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돈을 누구에게 꿔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과연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게 신용정보가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요새 디지털 커런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어떤 활용도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디지털 커런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잠재적인 차주가 과연 신용도가 얼마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송금할 때 제3자가 안 들어온다, 그것만 가지고 금융시장이 민주화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화폐 발행이 지금 어떤 그 가치가 왜 만들어졌는지 확실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폐 발행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중개기관을 통해 가지고 프라이버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적인 정보를 모으지 못하게 한다면은, 저희들이 요새 그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 신용정보나 이런 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 우리가 빅데이터는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하나 가지고 쫙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프라이버시 문제가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그걸 딱 막아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이제 거기서 조금 복잡해지지만, 뭐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지우더라도 한 사람이 그런 어떤 거래를 했다는 거는 쭉 연결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 연결 부분을 없애버리면 그 빅데이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라이버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데이터 활용도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더블 스펜딩을 막기 위해서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가 들어와야 된다. 보시면은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카드 가맹점에 가서 카드를 그었을 때 이게 과연 그
진성인지 내가 카드 훔쳐가지고 하는 건지 아닌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약속을 나중에 지금 물건 사면서 나중에 돈을 갚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건데 얘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중개기관이 거기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는 돈 자체가 가치가 확립이 안 돼 있는데 무엇을 더블 스펜딩 한다는 얘기냐, 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가치가 입증이 된 다음에 그거를 더블 스펜딩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건 싱글 스펜딩 자체도 지금 입증을 할 어떤 가치가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블 스펜딩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스펜딩 하려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CPU 파워를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화폐 발행에 있어서 CPU 파워를 많이 끌어모은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기를 많이 사용한 것이 도대체 그 화폐 가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를 쭉 다 모아보면은 컨센셜 할러시네이션, 즉 집단적인 어떤 환각 증세, 이게 좀 그야말로 원색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는 건 아는데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금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도대체 왜 어떤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러려고 믿기 때문에 된다는 그 설명 빼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것이 확립이 돼 있는지 그거 확실치가 않은 상태에서 이 CPU 파워하고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할 때 몇 분이 이거 나라에서 뭐 화폐 발행해 가지고 화폐 찍어내는 데는 뭐 1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10,000원 받고 팔면은 되게 독점 이윤을 챙기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이제 독점 이윤을 저희가 국가 권력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근데 저희들이 독점은, 시장 경제에서 독점은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뛰어나면 저절로 독점력은 얻어집니다. 그런 독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독점권을 부여하려고 할 때는 항상 정부에서 허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정부 빼놓고 나서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나 나 독점이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갑자기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화폐 공급으로부터 생겨나는 독점 이유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정부에서 누구누구에게 줘도 되느냐. 이거 아마 내가 받는다면 저는 좋은데 제가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싫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뇨리지를 개인이 가져가겠다는 거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통화 정책의 중요성.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서플라이가 뭐 2040년 가면 캡이 씌워져 가지고 딱 얼마로 굳어진다. 금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금본위제를 갖다 왜 저희가 포기했냐? 화폐 공급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기도 하고 엄청난 저주이기도 합니다. 금융위기 생겼을 때 이게 딱 굳어져 있으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융위기 시에는 통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무척 중요한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화를 어떤 피아트 머니를 다 대체해 가지고 그것이 유일한 통화가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일 끝에 가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이 매스 베이스드, 이게 수학하고 관련되는 것이 상당한 어떤 뭐랄까 장점이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도대체 수학적 구조하고 화폐의 가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얘기죠. 민방정식 잘 푸는 사람이 맨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방정식 하나 풀 때마다 돈을 자기가 발행한다면 그건 저로서는 상당히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